옛날 옛적 수려한 지리산 자락 아래 자리한 아늑한 솔바람 마을에 마음씨 고운 박진사라는 이가 살았습니다. 박진사는 젊은 시절엔 글공부로 제법 이름이 알려졌으나 시운이 따르지 않아 평생을 가난하게 보냈습니다. 몇 해 전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내고 이제는 장성한 세 아들, 첫째 한솔, 둘째 두겸, 그리고 막내 삼이를 홀로 키우며 집신을 삼아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집은 비록 남루하였으나 그의 마음만은 늘 넉넉하여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보면 멀건 죽 한 그릇이라도 나누어 주곤 했습니다. 한솔은 우직하고 책임감이 강했으며 두겸은 신중하고 송제주가 좋았고 막내 삼이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눈치가 빨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가을, 박진사는 지병이 깊어져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직감한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세 아들을 머리맡으로 불렀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아들들에 대한 애틋함과 미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남겨줄 변변한 재산 하나 없구나. 내가 평생을 지녔던 물건들이니 하찮게 여기지 말고 잘 간직하거라. 내가 눈을 감거든 저기 벽장문을 열어보아라. 그 안에 너희에게 줄 것이 들어있다. 아들들은 아버지의 야윈 손을 잡으며 눈물을 삼켰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 박진사는 깊은 숨을 내쉬며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의 선량함을 기리며 슬퍼했습니다. 슬픔 속에서 장례를 치른 아들들은 얼마 후 아버지의 유언을 떠올리고 조심스럽게 벽장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보잘것없는 물건 3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닳고 다른 왕골 집신 한 켤레, 손때 묻은 작은 옹기 하나, 그리고 반들반들한 다듬이 방망이 한 쌍이었습니다. 아들들은 아버지의 깊은 뜻을 헤아리려 애쓰며 유품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맏아들 한솔은 아버지가 평생 신으셨을 법한 왕골 집신을, 둘째 두겸은 작지만 단단해 보이는 옹기를, 그리고 막내 삼이는 매끈한 다듬이 방망이 한 쌍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각자 돈을 벌기 위해 먼 길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아우들아, 부디 몸조심하고 큰 돈을 벌어 아버지 산소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자꾸나. 형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꼭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세 형제는 서로의 어깨를 두드려주고 각자의 길을 떠났습니다. 첫째 한솔은 아버지가 남겨주신 왕골 집신을 신었습니다. 집신은 발에 꼭 맞았고 신기하게도 걸을 때마다 발이 가벼워지는 듯 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문득 집신을 내려다보니 아버지의 거칠어진 손마디가 집신을 삼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아버지, 저를 이만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집신이 저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리라 믿습니다. 그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그렇게 얼마를 걸었을까? 한솔은 자신이 마음먹은 곳이 아닌 집신이 이끄는 대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집신은 마치 살아있는 듯 그를 재촉하여 어느덧 번화한 은하장터 한복판으로 이끌었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한쪽 벽에는 왕실 주최 민속경연대회 방이 붙어 있었습니다. 특히 달리기 부문 우승자에게는 큰 상금과 소 1마리를 내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솔은 큰 키에 다부진 다리를 가졌지만 이런 대회 경험은 전무하여 망설였습니다. 허기를 달래려 푸른 기와 국밥집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단아하고 맑은 눈망울을 가진 처녀 채원이가 그에게 국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채원이는 국밥집 주인의 외동딸로 사슴처럼 맑은 눈에 봄바람 같은 미소를 지닌 고운 처녀였습니다. 총각도 내일 열리는 대회에 나가시려나 봐요. 몸이 아주 다부져 보이시는데 꼭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채원이의 따뜻한 격려에 한솔은 가슴이 두근거렸고 용기를 내어 대회에 참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 채원이 건네준 시원한 물 한 사발에 한솔은 밤새 잠 못 이루고 설레었습니다. 이튿날 대회장인 넓은 강둑벌판은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한솔은 채원이가 정성껏 차려준 아침을 든든히 먹고 경기장에 나섰습니다. 징소리와 함께 경주가 시작되자 한솔의 집신은 놀라운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의 발은 땅 위를 스치듯 날아갔고 다른 선수들은 순식간에 저만치 뒤처졌습니다. 그런데 결승선을 얼마 남기지 않은 지점에서 강도 근처에서 구경하던 어린아이가 그만 물에 빠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솔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강물로 뛰어들어 아이를 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용기에 감탄하면서도 우승을 놓친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물에 젖은 생쥐꼴이 된 한솔이 다시 달리기 시작하자 집신은 더욱 힘을 내어 그를 앞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결국 그는 다른 선수들을 모두 제치고 우렁찬 함성 속에 1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대회를 주관하던 왕실관리는 아이를 구한 그의 의로운 마음과 비범한 속도에 감탄하며 그를 왕실의 급보를 전하는 정보통으로 특채했습니다. 한솔은 상금과 손은 물론 나라의 중요한 직책까지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 틈에서 채원이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솔은 이 모든 행운이 아버지의 집신과 채원이의 격려 덕분이라 생각하며 가슴 벅찬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 후 한솔은 채원이와 아름다운 사랑을 키워 혼인하였고 왕실 정보통으로 일하며 나라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한편 둘째 두겸은 아버지의 작은 옹기를 등에 지고 길을 나섰습니다. 며칠을 걷다 보니 목이 말라 옹기에 담아두었던 물을 마셨는데 이상하게도 물을 다 마시고 난 빈 옹기에서도 여전히 찰랑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옹기를 내려놓고 안을 들여다보니 물이 그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몇 번을 다시 마시고 비워보아도 옹기 속의 물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 옹기는 보통 옹기가 아니었군요. 마르지 않는 샘이라니. 두겸은 아버지의 깊은 뜻에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이 신비한 옹기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침 그가 당도한 마른내 상터 인근 마을은 몇 해째 이어진 극심한 가뭄으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두겸은 옹기의 물을 아주 싼 값에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장터 한쪽에서 아버지를 도와 마른 장작을 팔던 사슴처럼 눈망울이 맑고 날렵한 처녀 설아가 그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설아는 영리하고 마음씨가 고와 두겸의 옹기가 평범하지 않음을 금세 눈치챘습니다. 총각, 그 옹기 참 신통하네요. 혹시 예리하기에 나오는 마르지 않는 샘물 항아리가 아닌가요? 두겸은 설아의 총명함에 놀라며 사실대로 이야기했고 설아는 욕심내지 않고 사람들을 돕는 그의 마음에 감탄했습니다. 두 사람은 곧 힘을 합쳐 가뭄으로 고통받는 더 많은 사람에게 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문은 탐욕스러운 고을 오사또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오사또는 강제로 옹기를 빼앗아 자신의 곳간에 쌀을 가득 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또가 옹기에 쌀을 담고 뒤집자 담았던 쌀만 한 번 쏟아져 나오고는 옹기는 텅 비어버렸습니다.
아무리 흔들고 뒤집어 보아도 더 이상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옹기는 선한 마음으로 남을 도울 때만 그 신비한 힘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망신을 당한 사또가 분노하는 사이 두겸과 설아는 재빨리 옹기를 되찾아 마을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들은 이웃 마을로 가서 계속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고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깊은 정을 쌓아 마침내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초가집을 짓고 검소하지만 행복하게 살며 옹기의 물로 척박한 땅을 일구어 풍요로운 결실을 맺었습니다. 막내 삼이는 형들과 헤어져 아버지의 다듬이 방망이 한 쌍을 등에 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삼이는 본래 총명하고 재치가 넘쳤습니다. 며칠을 걷다가 날이 저물어 깊은 산속 커다란 고목나무 밑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한밤중 인기척에 잠이 깬 삼이는 재빨리 나무 위로 몸을 숨겼습니다. 잠시 후 험상궂은 도둑 3명이 훔친 물건이 가득된 자루를 나무 밑에 내려놓고 숨을 골랐습니다. 그 영감탱이가 갑자기 광문을 여는 바람에 더 비싼 건 못 챙겼네. 도둑들이 투덜거리는 소리를 들은 삼이는 이들을 혼내줄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마침 소변이 마려웠던 삼이는 나뭇가지 사이로 오줌을 찔끔찔끔 뿌렸습니다. 도둑들은 갑자기 비가 오는 줄 알고 당황했습니다. 그때 삼희가 다듬이 방망이 2개를 힘껏 부딪혀 딱! 따다닥!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한밤중에 기괴한 소리에 도둑들은 귀신이 나타난 줄 알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려 했습니다. 삼희가 더욱 세게 방망이를 두드리다 그만 하나를 놓쳤는데 그것이 도둑 하나의 머리를 정통으로 때리고 튕겨나갔습니다. 으아! 귀신이다! 비명을 지르며 도둑들은 물건자루도 내팽개치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삼희는 나무에서 내려와 아버지가 남겨주신 방망이를 주워들고 도둑들이 놓고 간 자루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곡식과 건어물 몇 포가 들어있었습니다. 콩알만한 간땡이로 도둑질은 무슨. 이 방망이 맛을 봤으니 다신 못된 짓 못하겠지. 다음 날 삼희는 그 자루를 둘러매고 일자리를 찾아 계속 길을 갔습니다. 좁은 산길을 따라 어느 외딴 골짜기로 접어들었는데 그곳에서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선비 차림의 남자 하나와 장정 2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죽어 있었습니다. 근처에는 칼과 몽둥이가 나뒹굴고 있었고 술병과 돈주머니도 흩어져 있었습니다. 삼이가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난 포졸들이 다짜고짜 그를 살인범으로 몰아 포승줄로 묶었습니다. 삼이는 기가 막혔지만 꼼짝없이 돌담골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관아의 표사또는 새 구의 시신과 널브러진 증거들을 보며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지 못해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었습니다. 한 놈은 칼에 찔렸고, 한 놈은 몽둥이에 맞았고, 또 한 놈은 독이 든 술을 마셨다. 돈주머니는 그대로인데 대체 어찌 된 일인고? 사또나리, 소인이 사건을 한번 재구성해 보아도 되겠습니까? 표사또는 의아했지만 허락했습니다. 삼이는 침착하게 자신의 추리를 펼쳤습니다. 칼에 찔려 죽은 선비는 산길을 가다가 도둑들에게 돈을 빼앗기고 목숨까지 잃은 듯합니다. 나머지 2은 그 도둑들인데 서로 돈주머니를 독차지하려 다툰 것으로 보입니다. 한 도둑이 다른 도둑을 독살하려고 술에 독을 탔으나 술을 가져오던 그놈을 다른 도둑이 뒤에서 몽둥이로 쳐 죽이고는 이제 모든 것이 자기 차지가 되었다며 의기양양하게 그 독이 든 술을 마시고 죽은 것이 아니겠나이까? 오호, 듣고 보니 과연 그렇겠구나. 참으로 기특한지고. 삼이는 누명을 벗고 큰 상을 받았으며 표사또는 그의 총명함을 높이 사 양아들로 삼아 글 공부를 시켜 과거를 보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삼이는 가슴 벅찬 희망을 안고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동구박 하늘에는 7색깔 무지개가 아름답게 떠올라 그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1년이 지나 둘째 두겸이 아내 설아와 함께 솔바람 마을 고향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이미 첫째 한솔과 아내 채원이가 먼저 와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한솔은 달리기 대회에서 받은 상금과 소로 논밭을 사고 아버지가 남기신 낡은 초가집을 번듯하게 고쳐 부지런히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왕골 집시는 이제 다 닳아 신비한 효험은 없어졌지만 한솔은 그것을 소중히 선반 위에 모셔두고 볼 때마다 아버지를 추억했습니다. 두 형제는 서로의 아내를 소개하고 그간의 신기한 여정과 아버지 유산의 비밀에 대해 밤새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형님, 아버지의 집신 덕분에 제가 이리 사람 구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두겸아. 네 옹기 또한 보통 물건이 아니었더구나. 우리 아버지께서는 참으로 놀라운 선물을 남겨주신 게야. 형제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아버지의 깊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막내 삼이는 아직 소식이 없네. 그 녀석 똘똘하니 어디서든 잘 지내고 있겠지. 형들이 막내를 그리워하며 이야기하고 있을 때 저 멀리 삼이가 늠름한 모습으로 고향집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밝은 희망과 자신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 박진사가 남긴 보잘것없어 보였던 3가지 유산은 아들들의 선한 마음과 만나 놀라운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집시는 성실한 첫째에게 행운의 길을 열어주었고, 옹기는 마음 착한 둘째에게 마르지 않는 나눔의 기쁨을 주었으며, 다듬이 방망이는 총명한 막내에게 지혜를 발휘할 기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세 형제는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 담고 있는 깊은 사랑과 지혜를 깨닫고 그 가르침을 따라 서로 돕고 의지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옛날 옛적 수려한 지리산 자락 아래 자리한 아늑한 솔바람 마을에 마음씨 고운 박진사라는 이가 살았습니다. 박진사는 젊은 시절엔 글공부로 제법 이름이 알려졌으나 시운이 따르지 않아 평생을 가난하게 보냈습니다. 몇 해 전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내고 이제는 장성한 3 아들, 첫째 한솔, 둘째 두겸, 그리고 막내 삼이를 홀로 키우며 집신을 삼아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집은 비록 남루하였으나 그의 마음만은 늘 넉넉하여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보면 멀건 죽 한 그릇이라도 나누어 주곤 했습니다. 한솔은 우직하고 책임감이 강했으며 두겸은 신중하고 송재주가 좋았고 막내 삼이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눈치가 빨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가을, 박진사는 지병이 깊어져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직감한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3 아들을 머리맡으로 불렀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아들들에 대한 애틋함과 미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남겨줄 변변한 재산 하나 없구나. 내가 평생을 지녔던 물건들이니 하찮게 여기지 말고 잘 간직하거라. 내가 눈을 감거든 저기 벽장문을 열어보아라. 그 안에 너희에게 줄 것이 들어있다. 아들들은 아버지의 야윈 손을 잡으며 눈물을 삼켰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 박진사는 깊은 숨을 내쉬며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의 선량함을 기리며 슬퍼했습니다. 슬픔 속에서 장례를 치른 아들들은 얼마 후 아버지의 유언을 떠올리고 조심스럽게 벽장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보잘것없는 물건 3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달고 다른 왕골 집신 한 켤레, 손때 묻은 작은 옹기 하나, 그리고 반들반들한 다듬이 방망이 한 쌍이었습니다. 아들들은 아버지의 깊은 뜻을 헤아리려 애쓰며 유품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맏아들 한솔은 아버지가 평생 신으셨을 법한 왕골 집신을, 둘째 두겸은 작지만 단단해 보이는 옹기를, 그리고 막내 삼이는 매끈한 다듬이 방망이 한 쌍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각자 돈을 벌기 위해 먼 길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아우들아, 부디 몸조심하고 큰 돈을 벌어 아버지 산소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자꾸나. 형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꼭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세 형제는 서로의 어깨를 두드려주고 각자의 길을 떠났습니다. 첫째 한솔은 아버지가 남겨주신 왕골 집신을 신었습니다. 집신은 발에 꼭 맞았고 신기하게도 걸을 때마다 발이 가벼워지는 듯 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문득 집신을 내려다보니 아버지의 거칠어진 손마디가 집신을 삼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아버지, 저를 이만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집신이 저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리라 믿습니다. 그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그렇게 얼마를 걸었을까? 한솔은 자신이 마음먹은 곳이 아닌 집신이 이끄는 대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집신은 마치 살아있는 듯 그를 재촉하여 어느덧 번화한 은하장터 한복판으로 이끌었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한쪽 벽에는 왕실 주최 민속경연대회 방이 붙어 있었습니다. 특히 달리기 부문 우승자에게는 큰 상금과 소 한 마리를 내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솔은 큰 키에 다부진 다리를 가졌지만 이런 대회 경험은 전무하여 망설였습니다. 허기를 달래려 푸른 기와 국밥집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단아하고 맑은 눈망울을 가진 처녀 채원이가 그에게 국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채원이는 국밥집 주인의 외동딸로 사슴처럼 맑은 눈에 봄바람 같은 미소를 지닌 고운 처녀였습니다. 총각도 내일 열리는 대회에 나가시려나 봐요. 몸이 아주 다부져 보이시는데 꼭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채원이의 따뜻한 격려에 한솔은 가슴이 두근거렸고 용기를 내어 대회에 참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 채원이 건네준 시원한 물 한 사발에 한솔은 밤새 잠 못 이루고 설레었습니다. 이튿날 대회장인 넓은 강둑벌판은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한솔은 채원이가 정성껏 차려준 아침을 든든히 먹고 경기장에 나섰습니다. 징소리와 함께 경주가 시작되자 한솔의 집신은 놀라운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의 발은 땅 위를 스치듯 날아갔고 다른 선수들은 순식간에 저만치 뒤처졌습니다. 그런데 결승선을 얼마 남기지 않은 지점에서 강도 근처에서 구경하던 어린아이가 그만 물에 빠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솔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강물로 뛰어들어 아이를 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용기에 감탄하면서도 우승을 놓친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물에 젖은 생쥐꼴이 된 한솔이 다시 달리기 시작하자 집신은 더욱 힘을 내어 그를 앞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결국 그는 다른 선수들을 모두 제치고 우렁찬 함성 속에 1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대회를 주관하던 왕실관리는 아이를 구한 그의 의로운 마음과 비범한 속도에 감탄하며 그를 왕실의 급보를 전하는 정보통으로 특채했습니다. 한솔은 상금과 소는 물론 나라의 중요한 직책까지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 틈에서 채원이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솔은 이 모든 행운이 아버지의 집신과 채원이의 격려 덕분이라 생각하며 가슴 벅찬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 후 한솔은 채원이와 아름다운 사랑을 키워 혼인하였고 왕실 정보통으로 일하며 나라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한편 둘째 두겸은 아버지의 작은 옹기를 등에 지고 길을 나섰습니다. 며칠을 걷다 보니 목이 말라 옹기에 담아두었던 물을 마셨는데 이상하게도 물을 다 마시고 난 빈 옹기에서도 여전히 찰랑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옹기를 내려놓고 안을 들여다보니 물이 그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몇 번을 다시 마시고 비워보아도 옹기 속의 물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 옹기는 보통 옹기가 아니었군요. 마르지 않는 샘이라니. 두겸은 아버지의 깊은 뜻에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이 신비한 옹기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침 그가 당도한 마른내 상터 인근 마을은 몇 해째 이어진 극심한 가뭄으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두겸은 옹기의 물을 아주 싼 값에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장터 한쪽에서 아버지를 도와 마른 장작을 팔던 사슴처럼 눈망울이 맑고 날렵한 처녀 설아가 그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설아는 영리하고 마음씨가 고와 두겸의 옹기가 평범하지 않음을 금세 눈치챘습니다. 총각, 그 옹기 참 신통하네요. 혹시 예리하기에 나오는 마르지 않는 샘물 항아리가 아닌가요? 두겸은 설아의 총명함에 놀라며 사실대로 이야기했고 설아는 욕심내지 않고 사람들을 돕는 그의 마음에 감탄했습니다. 두 사람은 곧 힘을 합쳐 가뭄으로 고통받는 더 많은 사람에게 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문은 탐욕스러운 고을 오사또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오사또는 강제로 옹기를 빼앗아 자신의 곳간에 쌀을 가득 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또가 옹기에 쌀을 담고 뒤집자 담았던 쌀만 한 번 쏟아져 나오고는 옹기는 텅 비어버렸습니다. 아무리 흔들고 뒤집어 보아도 더 이상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옹기는 선한 마음으로 남을 도울 때만 그 신비한 힘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망신을 당한 사또가 분노하는 사이 두겸과 설아는 재빨리 옹기를 되찾아 마을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들은 이웃 마을로 가서 계속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고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깊은 정을 쌓아 마침내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초가집을 짓고 검소하지만 행복하게 살며 옹기의 물로 척박한 땅을 일구어 풍요로운 결실을 맺었습니다. 막내 삼이는 형들과 헤어져 아버지의 다듬이 방망이 한 쌍을 등에 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삼이는 본래 총명하고 재치가 넘쳤습니다. 며칠을 걷다가 날이 저물어 깊은 산속 커다란 고목나무 밑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한밤중 인기척에 잠이 깬 삼이는 재빨리 나무 위로 몸을 숨겼습니다. 잠시 후 험상궂은 도둑 3명이 훔친 물건이 가득된 자루를 나무 밑에 내려놓고 숨을 골랐습니다. 그 영감탱이가 갑자기 광문을 여는 바람에 더 비싼 건 못 챙겼네. 도둑들이 투덜거리는 소리를 들은 삼이는 이들을 혼내줄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마침 소변이 마려웠던 삼이는 나뭇가지 사이로 오줌을 찔끔찔끔 뿌렸습니다. 도둑들은 갑자기 비가 오는 줄 알고 당황했습니다. 그때 삼희가 다듬이 방망이 2개를 힘껏 부딪혀 딱! 따다닥!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한밤중에 기괴한 소리에 도둑들은 귀신이 나타난 줄 알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려 했습니다. 삼희가 더욱 세게 방망이를 두드리다 그만 하나를 놓쳤는데 그것이 도둑 하나의 머리를 정통으로 때리고 튕겨나갔습니다. 으아! 귀신이다! 비명을 지르며 도둑들은 물건자루도 내팽개치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삼희는 나무에서 내려와 아버지가 남겨주신 방망이를 주워들고 도둑들이 놓고 간 자루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곡식과 건어물 몇 포가 들어있었습니다.
콩알만한 간땡이로 도둑질은 무슨, 이 방망이 맛을 봤으니 다신 못된 짓 못하겠지. 다음 날 삼희는 그 자루를 둘러매고 일자리를 찾아 계속 길을 갔습니다. 좁은 산길을 따라 어느 외딴 골짜기로 접어들었는데 그곳에서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선비 차림의 남자 하나와 장정 둘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죽어 있었습니다. 근처에는 칼과 몽둥이가 나뒹굴고 있었고 술병과 돈주머니도 흩어져 있었습니다. 삼이가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난 포졸들이 다짜고짜 그를 살인범으로 몰아 포승줄로 묶었습니다. 삼이는 기가 막혔지만 꼼짝없이 돌담골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관아의 표사또는 새 구의 시신과 널브러진 증거들을 보며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지 못해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었습니다. 한 놈은 칼에 찔렸고, 한 놈은 몽둥이에 맞았고, 또 한 놈은 독이 든 술을 마셨다. 돈주머니는 그대로인데 대체 어찌 된 일인고? 사또나리, 소인이 사건을 한번 재구성해 보아도 되겠습니까? 표사또는 의아했지만 허락했습니다. 삼이는 침착하게 자신의 추리를 펼쳤습니다. 칼에 찔려 죽은 선비는 산길을 가다가 도둑들에게 돈을 빼앗기고 목숨까지 잃은 듯합니다. 나머지 둘은 그 도둑들인데 서로 돈주머니를 독차지하려 다툰 것으로 보입니다. 한 도둑이 다른 도둑을 독살하려고 술에 독을 탔으나 술을 가져오던 그놈을 다른 도둑이 뒤에서 몽둥이로 쳐 죽이고는 이제 모든 것이 자기 차지가 되었다며 의기양양하게 그 독이 든 술을 마시고 죽은 것이 아니겠나이까? 오호, 듣고 보니 과연 그렇겠구나. 참으로 기특한지고. 삼이는 누명을 벗고 큰 상을 받았으며 표사또는 그의 총명함을 높이 사 양아들로 삼아 글공부를 시켜 과거를 보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삼이는 가슴 벅찬 희망을 안고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동구박 하늘에는 7색깔 무지개가 아름답게 떠올라 그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1년이 지나 둘째 두겸이 아내 설아와 함께 솔바람 말을 고향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이미 첫째 한솔과 아내 채원이가 먼저 와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한솔은 달리기 대회에서 받은 상금과 소로 논밭을 사고 아버지가 남기신 낡은 초가집을 번듯하게 고쳐 부지런히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왕골 집시는 이제 다 닳아 신비한 효험은 없어졌지만 한솔은 그것을 소중히 선반 위에 모셔두고 볼 때마다 아버지를 추억했습니다. 두 형제는 서로의 아내를 소개하고 그간의 신기한 여정과 아버지 유산의 비밀에 대해 밤새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형님, 아버지의 집신 덕분에 제가 이리 사람 구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두겸아. 네 옹기 또한 보통 물건이 아니었더구나. 우리 아버지께서는 참으로 놀라운 선물을 남겨주신 게야. 형제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아버지의 깊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막내 삼이는 아직 소식이 없네. 그 녀석 똘똘하니 어디서든 잘 지내고 있겠지. 형들이 막내를 그리워하며 이야기하고 있을 때 저 멀리 삼이가 늠름한 모습으로 고향집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밝은 희망과 자신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 박진사가 남긴 보잘것없어 보였던 3가지 유산은 아들들의 선한 마음과 만나 놀라운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집시는 성실한 첫째에게 행운의 길을 열어주었고 옹기는 마음 착한 둘째에게 마르지 않는 나눔의 기쁨을 주었으며 다듬이 방망이는 총명한 막내에게 지혜를 발휘할 기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세 형제는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 담고 있는 깊은 사랑과 지혜를 깨닫고 그 가르침을 따라 서로 돕고 의지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옛날 옛적 수려한 지리산 자락 아래 자리한 아늑한 솔바람 마을에 마음씨 고운 박진사라는 이가 살았습니다. 박진사는 젊은 시절엔 글공부로 제법 이름이 알려졌으나 시운이 따르지 않아 평생을 가난하게 보냈습니다. 몇 해 전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내고 이제는 장성한 세 아들, 첫째 한솔, 둘째 두겸, 그리고 막내 삼이를 홀로 키우며 집신을 삼아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집은 비록 남루하였으나 그의 마음만은 늘 넉넉하여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보면 멀건 죽 한 그릇이라도 나누어 주곤 했습니다. 한솔은 우직하고 책임감이 강했으며 두겸은 신중하고 송재주가 좋았고 막내 삼이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눈치가 빨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가을, 박진사는 지병이 깊어져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직감한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세 아들을 머리맡으로 불렀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아들들에 대한 애틋함과 미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남겨줄 변변한 재산 하나 없구나. 내가 평생을 지녔던 물건들이니 하찮게 여기지 말고 잘 간직하거라. 내가 눈을 감거든 저기 벽장문을 열어보아라. 그 안에 너희에게 줄 것이 들어있다. 아들들은 아버지의 야윈 손을 잡으며 눈물을 삼켰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 박진사는 깊은 숨을 내쉬며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의 선량함을 기리며 슬퍼했습니다. 슬픔 속에서 장례를 치른 아들들은 얼마 후 아버지의 유언을 떠올리고 조심스럽게 벽장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보잘것없는 물건 3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닳고 다른 왕골 집신 한 켤레, 손때 묻은 작은 옹기 하나, 그리고 반들반들한 다듬이 방망이 한 쌍이었습니다. 아들들은 아버지의 깊은 뜻을 헤아리려 애쓰며 유품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맏아들 한솔은 아버지가 평생 신으셨을 법한 왕골 집신을, 둘째 두겸은 작지만 단단해 보이는 옹기를, 그리고 막내 삼이는 매끈한 다듬이 방망이 한 쌍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각자 돈을 벌기 위해 먼 길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아우들아, 부디 몸조심하고 큰 돈을 벌어 아버지 산소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자꾸나. 형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꼭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세 형제는 서로의 어깨를 두드려주고 각자의 길을 떠났습니다. 첫째 한솔은 아버지가 남겨주신 왕골 집신을 신었습니다. 집신은 발에 꼭 맞았고 신기하게도 걸을 때마다 발이 가벼워지는 듯 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문득 집신을 내려다보니 아버지의 거칠어진 손마디가 집신을 삼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아버지, 저를 이만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집신이 저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리라 믿습니다. 그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그렇게 얼마를 걸었을까? 한솔은 자신이 마음먹은 곳이 아닌 집신이 이끄는 대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집신은 마치 살아있는 듯 그를 재촉하여 어느덧 번화한 은하장터 한복판으로 이끌었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한쪽 벽에는 왕실 주최 민속 경연대회 방이 붙어 있었습니다. 특히 달리기 부문 우승자에게는 큰 상금과 소 1마리를 내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솔은 큰 키에 다부진 다리를 가졌지만 이런 대회 경험은 전무하여 망설였습니다. 허기를 달래려 푸른 기와 국밥집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단아하고 맑은 눈망울을 가진 처녀 채원이가 그에게 국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채원이는 국밥집 주인의 외동딸로 사슴처럼 맑은 눈에 봄바람 같은 미소를 지닌 고운 처녀였습니다. 총각도 내일 열리는 대회에 나가시려나 봐요. 몸이 아주 다부져 보이시는데 꼭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채원이의 따뜻한 격려에 한솔은 가슴이 두근거렸고 용기를 내어 대회에 참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 채원이 건네준 시원한 물 한 사발에 한솔은 밤새 잠 못 이루고 설레었습니다. 이튿날 대회장인 넓은 강둑벌판은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한솔은 채원이가 정성껏 차려준 아침을 든든히 먹고 경기장에 나섰습니다. 징소리와 함께 경주가 시작되자 한솔의 집신은 놀라운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의 발은 땅 위를 스치듯 날아갔고 다른 선수들은 순식간에 저만치 뒤처졌습니다. 그런데 결승선을 얼마 남기지 않은 지점에서 강도 근처에서 구경하던 어린아이가 그만 물에 빠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솔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강물로 뛰어들어 아이를 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용기에 감탄하면서도 우승을 놓친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물에 젖은 생쥐꼴이 된 한솔이 다시 달리기 시작하자 집신은 더욱 힘을 내어 그를 앞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결국 그는 다른 선수들을 모두 제치고 우렁찬 함성 속에 1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대회를 주관하던 왕실관리는 아이를 구한 그의 의로운 마음과 비범한 속도에 감탄하며 그를 왕실의 급보를 전하는 정보통으로 특채했습니다. 한솔은 상금과 손은 물론 나라의 중요한 직책까지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 틈에서 채원이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솔은 이 모든 행운이 아버지의 집신과 채원이의 격려 덕분이라 생각하며 가슴 벅찬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 후 한솔은 채원이와 아름다운 사랑을 키워 혼인하였고 왕실 정보통으로 일하며 나라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한편 둘째 두겸은 아버지의 작은 옹기를 등에 지고 길을 나섰습니다. 며칠을 걷다 보니 목이 말라 옹기에 담아두었던 물을 마셨는데 이상하게도 물을 다 마시고 난 빈 옹기에서도 여전히 찰랑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옹기를 내려놓고 안을 들여다보니 물이 그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몇 번을 다시 마시고 비워보아도 옹기 속의 물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 옹기는 보통 옹기가 아니었군요. 마르지 않는 샘이라니. 두겸은 아버지의 깊은 뜻에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이 신비한 옹기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침 그가 당도한 마른내 상터 인근 마을은 몇 해째 이어진 극심한 가뭄으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두겸은 옹기의 물을 아주 싼 값에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장터 한쪽에서 아버지를 도와 마른 장작을 팔던 사슴처럼 눈망울이 맑고 날렵한 처녀 설아가 그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설아는 영리하고 마음씨가 고와 두겸의 옹기가 평범하지 않음을 금세 눈치챘습니다. 총각, 그 옹기 참 신통하네요. 혹시 예리하기에 나오는 마르지 않는 샘물 항아리가 아닌가요? 두겸은 설아의 총명함에 놀라며 사실대로 이야기했고 설아는 욕심내지 않고 사람들을 돕는 그의 마음에 감탄했습니다. 두 사람은 곧 힘을 합쳐 가뭄으로 고통받는 더 많은 사람에게 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문은 탐욕스러운 고을 오사또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오사또는 강제로 옹기를 빼앗아 자신의 곳간에 쌀을 가득 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또가 옹기에 쌀을 담고 뒤집자 담았던 쌀만 한 번 쏟아져 나오고는 옹기는 텅 비어버렸습니다.
아무리 흔들고 뒤집어 보아도 더 이상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옹기는 선한 마음으로 남을 도울 때만 그 신비한 힘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망신을 당한 사또가 분노하는 사이 두겸과 설아는 재빨리 옹기를 되찾아 마을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들은 이웃 마을로 가서 계속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고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깊은 정을 쌓아 마침내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초가집을 짓고 검소하지만 행복하게 살며 옹기의 물로 척박한 땅을 일구어 풍요로운 결실을 맺었습니다. 막내 삼이는 형들과 헤어져 아버지의 다듬이 방망이 한 쌍을 등에 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삼이는 본래 총명하고 재치가 넘쳤습니다. 며칠을 걷다가 날이 저물어 깊은 산속 커다란 고목나무 밑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한밤중 인기척에 잠이 깬 삼이는 재빨리 나무 위로 몸을 숨겼습니다. 잠시 후 험상궂은 도둑 3명이 훔친 물건이 가득된 자루를 나무 밑에 내려놓고 숨을 골랐습니다. 그 영감탱이가 갑자기 광문을 여는 바람에 더 비싼 건 못 챙겼네. 도둑들이 투덜거리는 소리를 들은 삼이는 이들을 혼내줄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마침 소변이 마려웠던 삼이는 나뭇가지 사이로 오줌을 찔끔찔끔 뿌렸습니다. 도둑들은 갑자기 비가 오는 줄 알고 당황했습니다. 그때 삼희가 다듬이 방망이 2개를 힘껏 부딪혀 딱! 따다닥!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한밤중에 기괴한 소리에 도둑들은 귀신이 나타난 줄 알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려 했습니다. 삼희가 더욱 세게 방망이를 두드리다 그만 하나를 놓쳤는데 그것이 도둑 하나의 머리를 정통으로 때리고 튕겨나갔습니다. 으아! 귀신이다! 비명을 지르며 도둑들은 물건 자루도 내팽개치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삼희는 나무에서 내려와 아버지가 남겨주신 방망이를 주워들고 도둑들이 놓고 간 자루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곡식과 건어물 몇 포가 들어있었습니다. 콩알만한 간땡이로 도둑질은 무슨. 이 방망이 맛을 봤으니 다신 못된 짓 못하겠지. 다음 날 삼희는 그 자루를 둘러매고 일자리를 찾아 계속 길을 갔습니다. 좁은 산길을 따라 어느 외딴 골짜기로 접어들었는데 그곳에서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선비 차림의 남자 하나와 장정 2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죽어 있었습니다. 근처에는 칼과 몽둥이가 나뒹굴고 있었고 술병과 돈주머니도 흩어져 있었습니다. 삼이가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난 포졸들이 다짜고짜 그를 살인범으로 몰아 포승줄로 묶었습니다. 삼이는 기가 막혔지만 꼼짝없이 돌담골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관아의 표사또는 새 구의 시신과 널브러진 증거들을 보며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지 못해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었습니다. 한 놈은 칼에 찔렸고, 한 놈은 몽둥이에 맞았고, 또 한 놈은 독이 든 술을 마셨다. 돈주머니는 그대로인데 대체 어찌 된 일인고? 사또나리, 소인이 사건을 한번 재구성해 보아도 되겠습니까? 표사또는 의아했지만 허락했습니다. 삼이는 침착하게 자신의 추리를 펼쳤습니다. 칼에 찔려 죽은 선비는 산길을 가다가 도둑들에게 돈을 빼앗기고 목숨까지 잃은 듯합니다. 나머지 2은 그 도둑들인데 서로 돈주머니를 독차지하려 다툰 것으로 보입니다. 한 도둑이 다른 도둑을 독살하려고 술에 독을 탔으나 술을 가져오던 그놈을 다른 도둑이 뒤에서 몽둥이로 쳐 죽이고는 이제 모든 것이 자기 차지가 되었다며 의기양양하게 그 독이 든 술을 마시고 죽은 것이 아니겠나이까? 오호, 듣고 보니 과연 그렇겠구나. 참으로 기특한지고. 삼이는 누명을 벗고 큰 상을 받았으며 표사또는 그의 총명함을 높이 사 양아들로 삼아 글공부를 시켜 과거를 보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삼이는 가슴 벅찬 희망을 안고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동구박 하늘에는 7색깔 무지개가 아름답게 떠올라 그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1년이 지나 둘째 두겸이 아내 설아와 함께 솔바람 말을 고향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이미 첫째 한솔과 아내 채원이가 먼저 와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한솔은 달리기 대회에서 받은 상금과 소로 논밭을 사고 아버지가 남기신 낡은 초가집을 번듯하게 고쳐 부지런히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왕골 집시는 이제 다 닳아 신비한 효험은 없어졌지만 한솔은 그것을 소중히 선반 위에 모셔두고 볼 때마다 아버지를 추억했습니다. 두 형제는 서로의 아내를 소개하고 그간의 신기한 여정과 아버지 유산의 비밀에 대해 밤새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형님, 아버지의 집신 덕분에 제가 이리 사람 구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두겸아. 네 옹기 또한 보통 물건이 아니었더구나. 우리 아버지께서는 참으로 놀라운 선물을 남겨주신 게야. 형제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아버지의 깊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막내 삼이는 아직 소식이 없네. 그 녀석 똘똘하니 어디서든 잘 지내고 있겠지. 형들이 막내를 그리워하며 이야기하고 있을 때 저 멀리 삼이가 늠름한 모습으로 고향집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밝은 희망과 자신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 박진사가 남긴 보잘것없어 보였던 3가지 유산은 아들들의 선한 마음과 만나 놀라운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집시는 성실한 첫째에게 행운의 길을 열어주었고, 옹기는 마음 착한 둘째에게 마르지 않는 나눔의 기쁨을 주었으며, 다듬이 방망이는 총명한 막내에게 지혜를 발휘할 기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세 형제는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 담고 있는 깊은 사랑과 지혜를 깨닫고 그 가르침을 따라 서로 돕고 의지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옛날 옛적 수려한 지리산 자락 아래 자리한 아늑한 솔바람 마을에 마음씨 고운 박진사라는 이가 살았습니다. 박진사는 젊은 시절엔 글공부로 제법 이름이 알려졌으나 시운이 따르지 않아 평생을 가난하게 보냈습니다. 몇 해 전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내고 이제는 장성한 3 아들, 첫째 한솔, 둘째 두겸, 그리고 막내 삼이를 홀로 키우며 집신을 삼아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집은 비록 남루하였으나 그의 마음만은 늘 넉넉하여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보면 멀건 죽 한 그릇이라도 나누어 주곤 했습니다. 한솔은 우직하고 책임감이 강했으며 두겸은 신중하고 송재주가 좋았고 막내 삼이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눈치가 빨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가을, 박진사는 지병이 깊어져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직감한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3 아들을 머리맡으로 불렀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아들들에 대한 애틋함과 미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남겨줄 변변한 재산 하나 없구나. 내가 평생을 지녔던 물건들이니 하찮게 여기지 말고 잘 간직하거라. 내가 눈을 감거든 저기 벽장문을 열어보아라. 그 안에 너희에게 줄 것이 들어있다. 아들들은 아버지의 야윈 손을 잡으며 눈물을 삼켰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 박진사는 깊은 숨을 내쉬며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의 선량함을 기리며 슬퍼했습니다. 슬픔 속에서 장례를 치른 아들들은 얼마 후 아버지의 유언을 떠올리고 조심스럽게 벽장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보잘것없는 물건 3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달고 다른 왕골 집신 한 켤레, 손때 묻은 작은 옹기 하나, 그리고 반들반들한 다듬이 방망이 한 쌍이었습니다. 아들들은 아버지의 깊은 뜻을 헤아리려 애쓰며 유품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맏아들 한솔은 아버지가 평생 신으셨을 법한 왕골 집신을, 둘째 두겸은 작지만 단단해 보이는 옹기를, 그리고 막내 삼이는 매끈한 다듬이 방망이 한 쌍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각자 돈을 벌기 위해 먼 길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아우들아, 부디 몸조심하고 큰 돈을 벌어 아버지 산소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자꾸나. 형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꼭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세 형제는 서로의 어깨를 두드려주고 각자의 길을 떠났습니다. 첫째 한솔은 아버지가 남겨주신 왕골 집신을 신었습니다. 집신은 발에 꼭 맞았고 신기하게도 걸을 때마다 발이 가벼워지는 듯 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문득 집신을 내려다보니 아버지의 거칠어진 손마디가 집신을 삼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아버지, 저를 이만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집신이 저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리라 믿습니다. 그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그렇게 얼마를 걸었을까? 한솔은 자신이 마음먹은 곳이 아닌 집신이 이끄는 대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집신은 마치 살아있는 듯 그를 재촉하여 어느덧 번화한 은하장터 한복판으로 이끌었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한쪽 벽에는 왕실 주최 민속경연대회 방이 붙어 있었습니다. 특히 달리기 부문 우승자에게는 큰 상금과 소 한 마리를 내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솔은 큰 키에 다부진 다리를 가졌지만 이런 대회 경험은 전무하여 망설였습니다. 허기를 달래려 푸른 기와 국밥집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단아하고 맑은 눈망울을 가진 처녀 채원이가 그에게 국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채원이는 국밥집 주인의 외동딸로 사슴처럼 맑은 눈에 봄바람 같은 미소를 지닌 고운 처녀였습니다. 총각도 내일 열리는 대회에 나가시려나 봐요. 몸이 아주 다부져 보이시는데 꼭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채원이의 따뜻한 격려에 한솔은 가슴이 두근거렸고 용기를 내어 대회에 참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 채원이 건네준 시원한 물 한 사발에 한솔은 밤새 잠 못 이루고 설레었습니다. 이튿날 대회장인 넓은 강둑벌판은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한솔은 채원이가 정성껏 차려준 아침을 든든히 먹고 경기장에 나섰습니다. 징소리와 함께 경주가 시작되자 한솔의 집신은 놀라운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의 발은 땅 위를 스치듯 날아갔고 다른 선수들은 순식간에 저만치 뒤처졌습니다. 그런데 결승선을 얼마 남기지 않은 지점에서 강도 근처에서 구경하던 어린아이가 그만 물에 빠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솔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강물로 뛰어들어 아이를 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용기에 감탄하면서도 우승을 놓친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물에 젖은 생쥐꼴이 된 한솔이 다시 달리기 시작하자 집신은 더욱 힘을 내어 그를 앞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결국 그는 다른 선수들을 모두 제치고 우렁찬 함성 속에 1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대회를 주관하던 왕실관리는 아이를 구한 그의 의로운 마음과 비범한 속도에 감탄하며 그를 왕실의 급보를 전하는 정보통으로 특채했습니다. 한솔은 상금과 소는 물론 나라의 중요한 직책까지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 틈에서 채원이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솔은 이 모든 행운이 아버지의 집신과 채원이의 격려 덕분이라 생각하며 가슴 벅찬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 후 한솔은 채원이와 아름다운 사랑을 키워 혼인하였고 왕실 정보통으로 일하며 나라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한편 둘째 두겸은 아버지의 작은 옹기를 등에 지고 길을 나섰습니다. 며칠을 걷다 보니 목이 말라 옹기에 담아두었던 물을 마셨는데 이상하게도 물을 다 마시고 난 빈 옹기에서도 여전히 찰랑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옹기를 내려놓고 안을 들여다보니 물이 그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몇 번을 다시 마시고 비워보아도 옹기 속의 물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 옹기는 보통 옹기가 아니었군요. 마르지 않는 샘이라니. 두겸은 아버지의 깊은 뜻에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이 신비한 옹기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침 그가 당도한 마른내 상터 인근 마을은 몇 해째 이어진 극심한 가뭄으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두겸은 옹기의 물을 아주 싼 값에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장터 한쪽에서 아버지를 도와 마른 장작을 팔던 사슴처럼 눈망울이 맑고 날렵한 처녀 설아가 그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설아는 영리하고 마음씨가 고와 두겸의 옹기가 평범하지 않음을 금세 눈치챘습니다. 총각, 그 옹기 참 신통하네요. 혹시 예리하기에 나오는 마르지 않는 샘물 항아리가 아닌가요? 두겸은 설아의 총명함에 놀라며 사실대로 이야기했고 설아는 욕심내지 않고 사람들을 돕는 그의 마음에 감탄했습니다. 두 사람은 곧 힘을 합쳐 가뭄으로 고통받는 더 많은 사람에게 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문은 탐욕스러운 고을 오사또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오사또는 강제로 옹기를 빼앗아 자신의 곳간에 쌀을 가득 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또가 옹기에 쌀을 담고 뒤집자 담았던 쌀만 한 번 쏟아져 나오고는 옹기는 텅 비어버렸습니다. 아무리 흔들고 뒤집어 보아도 더 이상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옹기는 선한 마음으로 남을 도울 때만 그 신비한 힘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망신을 당한 사또가 분노하는 사이 두겸과 설아는 재빨리 옹기를 되찾아 마을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들은 이웃 마을로 가서 계속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고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깊은 정을 쌓아 마침내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초가집을 짓고 검소하지만 행복하게 살며 옹기의 물로 척박한 땅을 일구어 풍요로운 결실을 맺었습니다. 막내 삼이는 형들과 헤어져 아버지의 다듬이 방망이 한 쌍을 등에 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삼이는 본래 총명하고 재치가 넘쳤습니다. 며칠을 걷다가 날이 저물어 깊은 산속 커다란 고목나무 밑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한밤중 인기척에 잠이 깬 삼이는 재빨리 나무 위로 몸을 숨겼습니다. 잠시 후 험상궂은 도둑 3명이 훔친 물건이 가득된 자루를 나무 밑에 내려놓고 숨을 골랐습니다. 그 영감탱이가 갑자기 광문을 여는 바람에 더 비싼 건 못 챙겼네. 도둑들이 투덜거리는 소리를 들은 삼이는 이들을 혼내줄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마침 소변이 마려웠던 삼이는 나뭇가지 사이로 오줌을 찔끔찔끔 뿌렸습니다. 도둑들은 갑자기 비가 오는 줄 알고 당황했습니다. 그때 삼희가 다듬이 방망이 2개를 힘껏 부딪혀 딱! 따다닥!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한밤중에 기괴한 소리에 도둑들은 귀신이 나타난 줄 알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려 했습니다. 삼희가 더욱 세게 방망이를 두드리다 그만 하나를 놓쳤는데 그것이 도둑 하나의 머리를 정통으로 때리고 튕겨나갔습니다. 으아! 귀신이다! 비명을 지르며 도둑들은 물건자루도 내팽개치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삼희는 나무에서 내려와 아버지가 남겨주신 방망이를 주워들고 도둑들이 놓고 간 자루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곡식과 건어물 몇 포가 들어있었습니다.
콩알만한 간땡이로 도둑질은 무슨, 이 방망이 맛을 봤으니 다신 못된 짓 못하겠지. 다음 날 삼희는 그 자루를 둘러매고 일자리를 찾아 계속 길을 갔습니다. 좁은 산길을 따라 어느 외딴 골짜기로 접어들었는데 그곳에서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선비 차림의 남자 하나와 장정 둘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죽어 있었습니다. 근처에는 칼과 몽둥이가 나뒹굴고 있었고 술병과 돈주머니도 흩어져 있었습니다. 삼이가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난 포졸들이 다짜고짜 그를 살인범으로 몰아 포승줄로 묶었습니다. 삼이는 기가 막혔지만 꼼짝없이 돌담골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관아의 표사또는 새 구의 시신과 널브러진 증거들을 보며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지 못해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었습니다. 한 놈은 칼에 찔렸고, 한 놈은 몽둥이에 맞았고, 또 한 놈은 독이 든 술을 마셨다. 돈주머니는 그대로인데 대체 어찌 된 일인고? 사또나리, 소인이 사건을 한번 재구성해 보아도 되겠습니까? 표사또는 의아했지만 허락했습니다. 삼이는 침착하게 자신의 추리를 펼쳤습니다. 칼에 찔려 죽은 선비는 산길을 가다가 도둑들에게 돈을 빼앗기고 목숨까지 잃은 듯합니다. 나머지 둘은 그 도둑들인데 서로 돈주머니를 독차지하려 다툰 것으로 보입니다. 한 도둑이 다른 도둑을 독살하려고 술에 독을 탔으나 술을 가져오던 그놈을 다른 도둑이 뒤에서 몽둥이로 쳐 죽이고는 이제 모든 것이 자기 차지가 되었다며 의기양양하게 그 독이 든 술을 마시고 죽은 것이 아니겠나이까? 오호, 듣고 보니 과연 그렇겠구나. 참으로 기특한지고. 삼이는 누명을 벗고 큰 상을 받았으며 표사또는 그의 총명함을 높이 사 양아들로 삼아 글 공부를 시켜 과거를 보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삼이는 가슴 벅찬 희망을 안고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동구박 하늘에는 7색깔 무지개가 아름답게 떠올라 그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1년이 지나 둘째 두겸이 아내 설아와 함께 솔바람 말을 고향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이미 첫째 한솔과 아내 채원이가 먼저 와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한솔은 달리기 대회에서 받은 상금과 소로 논밭을 사고 아버지가 남기신 낡은 초가집을 번듯하게 고쳐 부지런히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왕골 집시는 이제 다 닳아 신비한 효험은 없어졌지만 한솔은 그것을 소중히 선반 위에 모셔두고 볼 때마다 아버지를 추억했습니다. 두 형제는 서로의 아내를 소개하고 그간의 신기한 여정과 아버지 유산의 비밀에 대해 밤새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형님, 아버지의 집신 덕분에 제가 이리 사람 구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두겸아. 네 옹기 또한 보통 물건이 아니었더구나. 우리 아버지께서는 참으로 놀라운 선물을 남겨주신 게야. 형제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아버지의 깊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막내 삼이는 아직 소식이 없네. 그 녀석 똘똘하니 어디서든 잘 지내고 있겠지. 형들이 막내를 그리워하며 이야기하고 있을 때 저 멀리 삼이가 늠름한 모습으로 고향집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밝은 희망과 자신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 박진사가 남긴 보잘것없어 보였던 3가지 유산은 아들들의 선한 마음과 만나 놀라운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집시는 성실한 첫째에게 행운의 길을 열어주었고 옹기는 마음 착한 둘째에게 마르지 않는 나눔의 기쁨을 주었으며 다듬이 방망이는 총명한 막내에게 지혜를 발휘할 기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세 형제는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 담고 있는 깊은 사랑과 지혜를 깨닫고 그 가르침을 따라 서로 돕고 의지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옛날 옛적 수려한 지리산 자락 아래 자리한 아늑한 솔바람 마을에 마음씨 고운 박진사라는 이가 살았습니다. 박진사는 젊은 시절엔 글공부로 제법 이름이 알려졌으나 시운이 따르지 않아 평생을 가난하게 보냈습니다. 몇 해 전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내고 이제는 장성한 세 아들, 첫째 한솔, 둘째 두겸, 그리고 막내 삼이를 홀로 키우며 집신을 삼아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집은 비록 남루하였으나 그의 마음만은 늘 넉넉하여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보면 멀건 죽 한 그릇이라도 나누어 주곤 했습니다. 한솔은 우직하고 책임감이 강했으며 두겸은 신중하고 송재주가 좋았고 막내 삼이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눈치가 빨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가을, 박진사는 지병이 깊어져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직감한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세 아들을 머리맡으로 불렀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아들들에 대한 애틋함과 미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남겨줄 변변한 재산 하나 없구나. 내가 평생을 지녔던 물건들이니 하찮게 여기지 말고 잘 간직하거라. 내가 눈을 감거든 저기 벽장문을 열어보아라. 그 안에 너희에게 줄 것이 들어있다. 아들들은 아버지의 야윈 손을 잡으며 눈물을 삼켰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 박진사는 깊은 숨을 내쉬며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의 선량함을 기리며 슬퍼했습니다. 슬픔 속에서 장례를 치른 아들들은 얼마 후 아버지의 유언을 떠올리고 조심스럽게 벽장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보잘것없는 물건 3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닳고 다른 왕골 집신 한 켤레, 손때 묻은 작은 옹기 하나, 그리고 반들반들한 다듬이 방망이 한 쌍이었습니다. 아들들은 아버지의 깊은 뜻을 헤아리려 애쓰며 유품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맏아들 한솔은 아버지가 평생 신으셨을 법한 왕골 집신을, 둘째 두겸은 작지만 단단해 보이는 옹기를, 그리고 막내 삼이는 매끈한 다듬이 방망이 한 쌍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각자 돈을 벌기 위해 먼 길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아우들아, 부디 몸조심하고 큰 돈을 벌어 아버지 산소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자꾸나. 형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꼭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세 형제는 서로의 어깨를 두드려주고 각자의 길을 떠났습니다. 첫째 한솔은 아버지가 남겨주신 왕골 집신을 신었습니다. 집신은 발에 꼭 맞았고 신기하게도 걸을 때마다 발이 가벼워지는 듯 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문득 집신을 내려다보니 아버지의 거칠어진 손마디가 집신을 삼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아버지, 저를 이만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집신이 저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리라 믿습니다. 그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그렇게 얼마를 걸었을까? 한솔은 자신이 마음먹은 곳이 아닌 집신이 이끄는 대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집신은 마치 살아있는 듯 그를 재촉하여 어느덧 번화한 은하장터 한복판으로 이끌었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한쪽 벽에는 왕실 주최 민속 경연대회 방이 붙어 있었습니다. 특히 달리기 부문 우승자에게는 큰 상금과 소 한 마리를 내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솔은 큰 키에 다부진 다리를 가졌지만 이런 대회 경험은 전무하여 망설였습니다. 허기를 달래려 푸른 기와 국밥집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단아하고 맑은 눈망울을 가진 처녀 채원이가 그에게 국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채원이는 국밥집 주인의 외동딸로 사슴처럼 맑은 눈에 봄바람 같은 미소를 지닌 고운 처녀였습니다. 총각도 내일 열리는 대회에 나가시려나 봐요. 몸이 아주 다부져 보이시는데 꼭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채원이의 따뜻한 격려에 한솔은 가슴이 두근거렸고 용기를 내어 대회에 참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 채원이 건네준 시원한 물 한 사발에 한솔은 밤새 잠 못 이루고 설레었습니다. 이튿날 대회장인 넓은 강둑벌판은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한솔은 채원이가 정성껏 차려준 아침을 든든히 먹고 경기장에 나섰습니다. 징소리와 함께 경주가 시작되자 한솔의 집신은 놀라운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의 발은 땅 위를 스치듯 날아갔고 다른 선수들은 순식간에 저만치 뒤처졌습니다. 그런데 결승선을 얼마 남기지 않은 지점에서 강도 근처에서 구경하던 어린아이가 그만 물에 빠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솔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강물로 뛰어들어 아이를 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용기에 감탄하면서도 우승을 놓친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물에 젖은 생쥐꼴이 된 한솔이 다시 달리기 시작하자 집신은 더욱 힘을 내어 그를 앞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결국 그는 다른 선수들을 모두 제치고 우렁찬 함성 속에 1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대회를 주관하던 왕실관리는 아이를 구한 그의 의로운 마음과 비범한 속도에 감탄하며 그를 왕실의 급보를 전하는 정보통으로 특채했습니다. 한솔은 상금과 손은 물론 나라의 중요한 직책까지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 틈에서 채원이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솔은 이 모든 행운이 아버지의 집신과 채원이의 격려 덕분이라 생각하며 가슴 벅찬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 후 한솔은 채원이와 아름다운 사랑을 키워 혼인하였고 왕실 정보통으로 일하며 나라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한편 둘째 두겸은 아버지의 작은 옹기를 등에 지고 길을 나섰습니다. 며칠을 걷다 보니 목이 말라 옹기에 담아두었던 물을 마셨는데 이상하게도 물을 다 마시고 난 빈 옹기에서도 여전히 찰랑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옹기를 내려놓고 안을 들여다보니 물이 그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몇 번을 다시 마시고 비워보아도 옹기 속의 물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 옹기는 보통 옹기가 아니었군요. 마르지 않는 샘이라니. 두겸은 아버지의 깊은 뜻에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이 신비한 옹기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침 그가 당도한 마른내 상터 인근 마을은 몇 해째 이어진 극심한 가뭄으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두겸은 옹기의 물을 아주 싼 값에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장터 한쪽에서 아버지를 도와 마른 장작을 팔던 사슴처럼 눈망울이 맑고 날렵한 처녀 설아가 그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설아는 영리하고 마음씨가 고와 두겸의 옹기가 평범하지 않음을 금세 눈치챘습니다. 총각, 그 옹기 참 신통하네요. 혹시 예리하기에 나오는 마르지 않는 샘물 항아리가 아닌가요? 두겸은 설아의 총명함에 놀라며 사실대로 이야기했고 설아는 욕심내지 않고 사람들을 돕는 그의 마음에 감탄했습니다. 두 사람은 곧 힘을 합쳐 가뭄으로 고통받는 더 많은 사람에게 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문은 탐욕스러운 고을 오사또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오사또는 강제로 옹기를 빼앗아 자신의 곳간에 쌀을 가득 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또가 옹기에 쌀을 담고 뒤집자 담았던 쌀만 한 번 쏟아져 나오고는 옹기는 텅 비어버렸습니다.
아무리 흔들고 뒤집어 보아도 더 이상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옹기는 선한 마음으로 남을 도울 때만 그 신비한 힘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망신을 당한 사또가 분노하는 사이 두겸과 설아는 재빨리 옹기를 되찾아 마을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들은 이웃 마을로 가서 계속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고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깊은 정을 쌓아 마침내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초가집을 짓고 검소하지만 행복하게 살며 옹기의 물로 척박한 땅을 일구어 풍요로운 결실을 맺었습니다. 막내 삼이는 형들과 헤어져 아버지의 다듬이 방망이 한 쌍을 등에 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삼이는 본래 총명하고 재치가 넘쳤습니다. 며칠을 걷다가 날이 저물어 깊은 산속 커다란 고목나무 밑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한밤중 인기척에 잠이 깬 삼이는 재빨리 나무 위로 몸을 숨겼습니다. 잠시 후 험상궂은 도둑 3명이 훔친 물건이 가득된 자루를 나무 밑에 내려놓고 숨을 골랐습니다. 그 영감탱이가 갑자기 광문을 여는 바람에 더 비싼 건 못 챙겼네. 도둑들이 투덜거리는 소리를 들은 삼이는 이들을 혼내줄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마침 소변이 마려웠던 삼이는 나뭇가지 사이로 오줌을 찔끔찔끔 뿌렸습니다. 도둑들은 갑자기 비가 오는 줄 알고 당황했습니다. 그때 삼희가 다듬이 방망이 2개를 힘껏 부딪혀 딱! 따다닥!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한밤중에 기괴한 소리에 도둑들은 귀신이 나타난 줄 알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려 했습니다. 삼희가 더욱 세게 방망이를 두드리다 그만 하나를 놓쳤는데 그것이 도둑 하나의 머리를 정통으로 때리고 튕겨나갔습니다. 으아! 귀신이다! 비명을 지르며 도둑들은 물건자루도 내팽개치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삼희는 나무에서 내려와 아버지가 남겨주신 방망이를 주워들고 도둑들이 놓고 간 자루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곡식과 건어물 몇 포가 들어있었습니다. 콩알만한 간땡이로 도둑질은 무슨. 이 방망이 맛을 봤으니 다신 못된 짓 못하겠지. 다음 날 삼희는 그 자루를 둘러매고 일자리를 찾아 계속 길을 갔습니다. 좁은 산길을 따라 어느 외딴 골짜기로 접어들었는데 그곳에서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선비 차림의 남자 하나와 장정 2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죽어 있었습니다. 근처에는 칼과 몽둥이가 나뒹굴고 있었고 술병과 돈주머니도 흩어져 있었습니다. 삼이가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난 포졸들이 다짜고짜 그를 살인범으로 몰아 포승줄로 묶었습니다. 삼이는 기가 막혔지만 꼼짝없이 돌담골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관아의 표사또는 새 구의 시신과 널브러진 증거들을 보며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지 못해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었습니다. 한 놈은 칼에 찔렸고, 한 놈은 몽둥이에 맞았고, 또 한 놈은 독이 든 술을 마셨다. 돈주머니는 그대로인데 대체 어찌 된 일인고? 사또나리, 소인이 사건을 한번 재구성해 보아도 되겠습니까? 표사또는 의아했지만 허락했습니다. 삼이는 침착하게 자신의 추리를 펼쳤습니다. 칼에 찔려 죽은 선비는 산길을 가다가 도둑들에게 돈을 빼앗기고 목숨까지 잃은 듯합니다. 나머지 2은 그 도둑들인데 서로 돈주머니를 독차지하려 다툰 것으로 보입니다. 한 도둑이 다른 도둑을 독살하려고 술에 독을 탔으나 술을 가져오던 그놈을 다른 도둑이 뒤에서 몽둥이로 쳐 죽이고는 이제 모든 것이 자기 차지가 되었다며 의기양양하게 그 독이 든 술을 마시고 죽은 것이 아니겠나이까? 오호, 듣고 보니 과연 그렇겠구나. 참으로 기특한지고. 삼이는 누명을 벗고 큰 상을 받았으며 표사또는 그의 총명함을 높이 사 양아들로 삼아 글 공부를 시켜 과거를 보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삼이는 가슴 벅찬 희망을 안고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동구박 하늘에는 7색깔 무지개가 아름답게 떠올라 그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1년이 지나 둘째 두겸이 아내 설아와 함께 솔바람 말을 고향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이미 첫째 한솔과 아내 채원이가 먼저 와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한솔은 달리기 대회에서 받은 상금과 소로 논밭을 사고 아버지가 남기신 낡은 초가집을 번듯하게 고쳐 부지런히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왕골 집시는 이제 다 닳아 신비한 효험은 없어졌지만 한솔은 그것을 소중히 선반 위에 모셔두고 볼 때마다 아버지를 추억했습니다. 두 형제는 서로의 아내를 소개하고 그간의 신기한 여정과 아버지 유산의 비밀에 대해 밤새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형님, 아버지의 집신 덕분에 제가 이리 사람 구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두겸아. 네 옹기 또한 보통 물건이 아니었더구나. 우리 아버지께서는 참으로 놀라운 선물을 남겨주신 게야. 형제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아버지의 깊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막내 삼이는 아직 소식이 없네. 그 녀석 똘똘하니 어디서든 잘 지내고 있겠지. 형들이 막내를 그리워하며 이야기하고 있을 때 저 멀리 삼이가 늠름한 모습으로 고향집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밝은 희망과 자신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 박진사가 남긴 보잘것없어 보였던 3가지 유산은 아들들의 선한 마음과 만나 놀라운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집시는 성실한 첫째에게 행운의 길을 열어주었고, 옹기는 마음 착한 둘째에게 마르지 않는 나눔의 기쁨을 주었으며, 다듬이 방망이는 총명한 막내에게 지혜를 발휘할 기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세 형제는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 담고 있는 깊은 사랑과 지혜를 깨닫고 그 가르침을 따라 서로 돕고 의지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옛날 옛적 수려한 지리산 자락 아래 자리한 아늑한 솔바람 마을에 마음씨 고운 박진사라는 이가 살았습니다. 박진사는 젊은 시절엔 글공부로 제법 이름이 알려졌으나 시운이 따르지 않아 평생을 가난하게 보냈습니다. 몇 해 전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내고 이제는 장성한 3 아들, 첫째 한솔, 둘째 두겸, 그리고 막내 삼이를 홀로 키우며 집신을 삼아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집은 비록 남루하였으나 그의 마음만은 늘 넉넉하여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보면 멀건 죽 한 그릇이라도 나누어 주곤 했습니다. 한솔은 우직하고 책임감이 강했으며 두겸은 신중하고 송재주가 좋았고 막내 삼이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눈치가 빨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가을, 박진사는 지병이 깊어져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직감한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3 아들을 머리맡으로 불렀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아들들에 대한 애틋함과 미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남겨줄 변변한 재산 하나 없구나. 내가 평생을 지녔던 물건들이니 하찮게 여기지 말고 잘 간직하거라. 내가 눈을 감거든 저기 벽장문을 열어보아라. 그 안에 너희에게 줄 것이 들어있다. 아들들은 아버지의 야윈 손을 잡으며 눈물을 삼켰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 박진사는 깊은 숨을 내쉬며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의 선량함을 기리며 슬퍼했습니다. 슬픔 속에서 장례를 치른 아들들은 얼마 후 아버지의 유언을 떠올리고 조심스럽게 벽장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보잘것없는 물건 3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달고 다른 왕골 집신 한 켤레, 손때 묻은 작은 옹기 하나, 그리고 반들반들한 다듬이 방망이 한 쌍이었습니다. 아들들은 아버지의 깊은 뜻을 헤아리려 애쓰며 유품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맏아들 한솔은 아버지가 평생 신으셨을 법한 왕골 집신을, 둘째 두겸은 작지만 단단해 보이는 옹기를, 그리고 막내 삼이는 매끈한 다듬이 방망이 한 쌍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각자 돈을 벌기 위해 먼 길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아우들아, 부디 몸조심하고 큰 돈을 벌어 아버지 산소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자꾸나. 형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꼭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세 형제는 서로의 어깨를 두드려주고 각자의 길을 떠났습니다. 첫째 한솔은 아버지가 남겨주신 왕골 집신을 신었습니다. 집신은 발에 꼭 맞았고 신기하게도 걸을 때마다 발이 가벼워지는 듯 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문득 집신을 내려다보니 아버지의 거칠어진 손마디가 집신을 삼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아버지, 저를 이만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집신이 저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리라 믿습니다. 그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그렇게 얼마를 걸었을까? 한솔은 자신이 마음먹은 곳이 아닌 집신이 이끄는 대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집신은 마치 살아있는 듯 그를 재촉하여 어느덧 번화한 은하장터 한복판으로 이끌었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한쪽 벽에는 왕실 주최 민속경연대회 방이 붙어 있었습니다. 특히 달리기 부문 우승자에게는 큰 상금과 소 한 마리를 내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솔은 큰 키에 다부진 다리를 가졌지만 이런 대회 경험은 전무하여 망설였습니다. 허기를 달래려 푸른 기와 국밥집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단아하고 맑은 눈망울을 가진 처녀 채원이가 그에게 국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채원이는 국밥집 주인의 외동딸로 사슴처럼 맑은 눈에 봄바람 같은 미소를 지닌 고운 처녀였습니다. 총각도 내일 열리는 대회에 나가시려나 봐요. 몸이 아주 다부져 보이시는데 꼭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채원이의 따뜻한 격려에 한솔은 가슴이 두근거렸고 용기를 내어 대회에 참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 채원이 건네준 시원한 물 한 사발에 한솔은 밤새 잠 못 이루고 설레었습니다. 이튿날 대회장인 넓은 강둑벌판은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한솔은 채원이가 정성껏 차려준 아침을 든든히 먹고 경기장에 나섰습니다. 징소리와 함께 경주가 시작되자 한솔의 집신은 놀라운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의 발은 땅 위를 스치듯 날아갔고 다른 선수들은 순식간에 저만치 뒤처졌습니다. 그런데 결승선을 얼마 남기지 않은 지점에서 강도 근처에서 구경하던 어린아이가 그만 물에 빠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솔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강물로 뛰어들어 아이를 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용기에 감탄하면서도 우승을 놓친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물에 젖은 생쥐꼴이 된 한솔이 다시 달리기 시작하자 집신은 더욱 힘을 내어 그를 앞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결국 그는 다른 선수들을 모두 제치고 우렁찬 함성 속에 1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대회를 주관하던 왕실관리는 아이를 구한 그의 의로운 마음과 비범한 속도에 감탄하며 그를 왕실의 급보를 전하는 정보통으로 특채했습니다. 한솔은 상금과 소는 물론 나라의 중요한 직책까지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 틈에서 채원이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솔은 이 모든 행운이 아버지의 집신과 채원이의 격려 덕분이라 생각하며 가슴 벅찬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 후 한솔은 채원이와 아름다운 사랑을 키워 혼인하였고 왕실 정보통으로 일하며 나라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한편 둘째 두겸은 아버지의 작은 옹기를 등에 지고 길을 나섰습니다. 며칠을 걷다 보니 목이 말라 옹기에 담아두었던 물을 마셨는데 이상하게도 물을 다 마시고 난 빈 옹기에서도 여전히 찰랑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옹기를 내려놓고 안을 들여다보니 물이 그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몇 번을 다시 마시고 비워보아도 옹기 속의 물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 옹기는 보통 옹기가 아니었군요. 마르지 않는 샘이라니. 두겸은 아버지의 깊은 뜻에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이 신비한 옹기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침 그가 당도한 마른내 상터 인근 마을은 몇 해째 이어진 극심한 가뭄으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두겸은 옹기의 물을 아주 싼 값에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장터 한쪽에서 아버지를 도와 마른 장작을 팔던 사슴처럼 눈망울이 맑고 날렵한 처녀 설아가 그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설아는 영리하고 마음씨가 고와 두겸의 옹기가 평범하지 않음을 금세 눈치챘습니다. 총각, 그 옹기 참 신통하네요. 혹시 예리하기에 나오는 마르지 않는 샘물 항아리가 아닌가요? 두겸은 설아의 총명함에 놀라며 사실대로 이야기했고 설아는 욕심내지 않고 사람들을 돕는 그의 마음에 감탄했습니다. 두 사람은 곧 힘을 합쳐 가뭄으로 고통받는 더 많은 사람에게 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문은 탐욕스러운 고을 오사또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오사또는 강제로 옹기를 빼앗아 자신의 곳간에 쌀을 가득 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또가 옹기에 쌀을 담고 뒤집자 담았던 쌀만 한 번 쏟아져 나오고는 옹기는 텅 비어버렸습니다. 아무리 흔들고 뒤집어 보아도 더 이상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옹기는 선한 마음으로 남을 도울 때만 그 신비한 힘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망신을 당한 사또가 분노하는 사이 두겸과 설아는 재빨리 옹기를 되찾아 마을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들은 이웃 마을로 가서 계속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고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깊은 정을 쌓아 마침내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초가집을 짓고 검소하지만 행복하게 살며 옹기의 물로 척박한 땅을 일구어 풍요로운 결실을 맺었습니다. 막내 삼이는 형들과 헤어져 아버지의 다듬이 방망이 한 쌍을 등에 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삼이는 본래 총명하고 재치가 넘쳤습니다. 며칠을 걷다가 날이 저물어 깊은 산속 커다란 고목나무 밑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한밤중 인기척에 잠이 깬 삼이는 재빨리 나무 위로 몸을 숨겼습니다. 잠시 후 험상궂은 도둑 3명이 훔친 물건이 가득된 자루를 나무 밑에 내려놓고 숨을 골랐습니다. 그 영감탱이가 갑자기 광문을 여는 바람에 더 비싼 건 못 챙겼네. 도둑들이 투덜거리는 소리를 들은 삼이는 이들을 혼내줄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마침 소변이 마려웠던 삼이는 나뭇가지 사이로 오줌을 찔끔찔끔 뿌렸습니다. 도둑들은 갑자기 비가 오는 줄 알고 당황했습니다. 그때 삼희가 다듬이 방망이 2개를 힘껏 부딪혀 딱! 따다닥!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한밤중에 기괴한 소리에 도둑들은 귀신이 나타난 줄 알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려 했습니다. 삼희가 더욱 세게 방망이를 두드리다 그만 하나를 놓쳤는데 그것이 도둑 하나의 머리를 정통으로 때리고 튕겨나갔습니다. 으아! 귀신이다! 비명을 지르며 도둑들은 물건자루도 내팽개치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삼희는 나무에서 내려와 아버지가 남겨주신 방망이를 주워들고 도둑들이 놓고 간 자루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곡식과 건어물 몇 포가 들어있었습니다.
콩알만한 간땡이로 도둑질은 무슨. 이 방망이 맛을 봤으니 다신 못된 짓 못하겠지. 다음 날 삼희는 그 자루를 둘러매고 일자리를 찾아 계속 길을 갔습니다. 좁은 산길을 따라 어느 외딴 골짜기로 접어들었는데 그곳에서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선비 차림의 남자 하나와 장정 둘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죽어 있었습니다. 근처에는 칼과 몽둥이가 나뒹굴고 있었고 술병과 돈주머니도 흩어져 있었습니다. 삼이가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난 포졸들이 다짜고짜 그를 살인범으로 몰아 포승줄로 묶었습니다. 삼이는 기가 막혔지만 꼼짝없이 돌담골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관아의 표사또는 새 구의 시신과 널브러진 증거들을 보며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지 못해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었습니다. 한 놈은 칼에 찔렸고, 한 놈은 몽둥이에 맞았고, 또 한 놈은 독이 든 술을 마셨다. 돈주머니는 그대로인데 대체 어찌 된 일인고? 사또나리, 소인이 사건을 한번 재구성해 보아도 되겠습니까? 표사또는 의아했지만 허락했습니다. 삼이는 침착하게 자신의 추리를 펼쳤습니다. 칼에 찔려 죽은 선비는 산길을 가다가 도둑들에게 돈을 빼앗기고 목숨까지 잃은 듯합니다. 나머지 둘은 그 도둑들인데 서로 돈주머니를 독차지하려 다툰 것으로 보입니다. 한 도둑이 다른 도둑을 독살하려고 술에 독을 탔으나 술을 가져오던 그놈을 다른 도둑이 뒤에서 몽둥이로 쳐 죽이고는 이제 모든 것이 자기 차지가 되었다며 의기양양하게 그 독이 든 술을 마시고 죽은 것이 아니겠나이까? 오호, 듣고 보니 과연 그렇겠구나. 참으로 기특한지고. 삼이는 누명을 벗고 큰 상을 받았으며 표사또는 그의 총명함을 높이 사 양아들로 삼아 글 공부를 시켜 과거를 보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삼이는 가슴 벅찬 희망을 안고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동구박 하늘에는 7색깔 무지개가 아름답게 떠올라 그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1년이 지나 둘째 두겸이 아내 설아와 함께 솔바람 말을 고향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이미 첫째 한솔과 아내 채원이가 먼저 와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한솔은 달리기 대회에서 받은 상금과 소로 논밭을 사고 아버지가 남기신 낡은 초가집을 번듯하게 고쳐 부지런히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왕골 집시는 이제 다 닳아 신비한 효험은 없어졌지만 한솔은 그것을 소중히 선반 위에 모셔두고 볼 때마다 아버지를 추억했습니다. 두 형제는 서로의 아내를 소개하고 그간의 신기한 여정과 아버지 유산의 비밀에 대해 밤새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형님, 아버지의 집신 덕분에 제가 이리 사람 구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두겸아. 네 옹기 또한 보통 물건이 아니었더구나. 우리 아버지께서는 참으로 놀라운 선물을 남겨주신 게야. 형제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아버지의 깊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막내 삼이는 아직 소식이 없네. 그 녀석 똘똘하니 어디서든 잘 지내고 있겠지. 형들이 막내를 그리워하며 이야기하고 있을 때 저 멀리 삼이가 늠름한 모습으로 고향집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밝은 희망과 자신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 박진사가 남긴 보잘것없어 보였던 3가지 유산은 아들들의 선한 마음과 만나 놀라운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집시는 성실한 첫째에게 행운의 길을 열어주었고 옹기는 마음 착한 둘째에게 마르지 않는 나눔의 기쁨을 주었으며 다듬이 방망이는 총명한 막내에게 지혜를 발휘할 기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세 형제는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 담고 있는 깊은 사랑과 지혜를 깨닫고 그 가르침을 따라 서로 돕고 의지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옛날 옛적 수려한 지리산 자락 아래 자리한 아늑한 솔바람 마을에 마음씨 고운 박진사라는 이가 살았습니다. 박진사는 젊은 시절엔 글공부로 제법 이름이 알려졌으나 시운이 따르지 않아 평생을 가난하게 보냈습니다. 몇 해 전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내고 이제는 장성한 세 아들, 첫째 한솔, 둘째 두겸, 그리고 막내 삼이를 홀로 키우며 집신을 삼아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집은 비록 남루하였으나 그의 마음만은 늘 넉넉하여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보면 멀건 죽 한 그릇이라도 나누어 주곤 했습니다. 한솔은 우직하고 책임감이 강했으며 두겸은 신중하고 송재주가 좋았고 막내 삼이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눈치가 빨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가을, 박진사는 지병이 깊어져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직감한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세 아들을 머리맡으로 불렀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아들들에 대한 애틋함과 미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남겨줄 변변한 재산 하나 없구나. 내가 평생을 지녔던 물건들이니 하찮게 여기지 말고 잘 간직하거라. 내가 눈을 감거든 저기 벽장문을 열어보아라. 그 안에 너희에게 줄 것이 들어있다. 아들들은 아버지의 야윈 손을 잡으며 눈물을 삼켰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 박진사는 깊은 숨을 내쉬며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의 선량함을 기리며 슬퍼했습니다. 슬픔 속에서 장례를 치른 아들들은 얼마 후 아버지의 유언을 떠올리고 조심스럽게 벽장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보잘것없는 물건 3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닳고 다른 왕골 집신 한 켤레, 손때 묻은 작은 옹기 하나, 그리고 반들반들한 다듬이 방망이 한 쌍이었습니다. 아들들은 아버지의 깊은 뜻을 헤아리려 애쓰며 유품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맏아들 한솔은 아버지가 평생 신으셨을 법한 왕골 집신을, 둘째 두겸은 작지만 단단해 보이는 옹기를, 그리고 막내 삼이는 매끈한 다듬이 방망이 한 쌍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각자 돈을 벌기 위해 먼 길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아우들아, 부디 몸조심하고 큰 돈을 벌어 아버지 산소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자꾸나. 형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꼭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세 형제는 서로의 어깨를 두드려주고 각자의 길을 떠났습니다. 첫째 한솔은 아버지가 남겨주신 왕골 집신을 신었습니다. 집신은 발에 꼭 맞았고 신기하게도 걸을 때마다 발이 가벼워지는 듯 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문득 집신을 내려다보니 아버지의 거칠어진 손마디가 집신을 삼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아버지, 저를 이만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집신이 저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리라 믿습니다. 그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그렇게 얼마를 걸었을까? 한솔은 자신이 마음먹은 곳이 아닌 집신이 이끄는 대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집신은 마치 살아있는 듯 그를 재촉하여 어느덧 번화한 은하장터 한복판으로 이끌었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한쪽 벽에는 왕실 주최 민속 경연대회 방이 붙어 있었습니다. 특히 달리기 부문 우승자에게는 큰 상금과 소 1마리를 내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솔은 큰 키에 다부진 다리를 가졌지만 이런 대회 경험은 전무하여 망설였습니다. 허기를 달래려 푸른 기와 국밥집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단아하고 맑은 눈망울을 가진 처녀, 채원이가 그에게 국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채원이는 국밥집 주인의 외동딸로 사슴처럼 맑은 눈에 봄바람 같은 미소를 지닌 고운 처녀였습니다. 총각도 내일 열리는 대회에 나가시려나 봐요. 몸이 아주 다부져 보이시는데 꼭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채원이의 따뜻한 격려에 한솔은 가슴이 두근거렸고 용기를 내어 대회에 참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 채원이 건네준 시원한 물 한 사발에 한솔은 밤새 잠 못 이루고 설레었습니다. 이튿날 대회장인 넓은 강둑벌판은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한솔은 채원이가 정성껏 차려준 아침을 든든히 먹고 경기장에 나섰습니다. 징소리와 함께 경주가 시작되자 한솔의 집신은 놀라운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의 발은